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 근대 작가론 소설 두 번째 염상록 수업 작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상섭 작가는 일제강점기에 이제 시작해서 해방 전후까지 활동한 작가인데 언론인적 감각이 뛰어났죠. 그래서 이제 현실의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포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작품들이 이제 쭉 있는데 그런 개인의 각성 뭐 이런 것들, 또 식민지 현실에 대한 저항, 해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 작가입니다. 자, 253쪽에 보면 횡보 염상섭은 1897년생이죠. 8월 30일 날 서울 종로구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서울 토박이 작가죠. 작가 중에. 그리고 소격동에 있는 이제 종친 부옥에서 이제 태어났다라고 나오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한학을 또 공부를 했고요. 동몽선습 이런 거 공부하고 10살에 이제 사범학교 입학을 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보성중학교 입학한 지 1년 만인 1912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명문학교의 하나인 교토 부립 제2중학교 편입을 했고 개요대학 예과에 입학을 했지만 한 학기만 마치고 학비를 벌기 위해 휴학을 했고요. 이후에 대학에 다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사카에 건너가서 기자 생활을 하던 1919년 3월 조선 노동자 일동의 명의로 천황사에서 이제 거사를 계획했다가 체포돼서 또 3개월간 감옥 생활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작 활동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1920년에 귀국을 해요. 1920년에. 이때 귀국을 해서 이제 황소고 남궁벽 폐허를 창간했다는 거죠. 폐허라는 것을 창간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1921년에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작품을 발표하죠. 최초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이 작품은 일종의 뭐랄까요, 자연주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자연주의라는 것은 운명론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뭡니까 과학적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구리를 해부하는 내용이니까 자연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1924년에 조선문단의 계급 문학 11원이라는 주제로 이제 박영희나 김기진 이런 프로 문학 진영의 작가들과 논쟁을 또 벌였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염상섭하면 또 대표적인 게 3대라는 작품이 또 대표적인 작품이죠. 자, 254쪽을 보세요. 254쪽을 보시면 이제 귀국을 하고 나서 이제 33살의 나이에 결혼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3살이 이제 별로 결혼 정년기에 비해서 이제 많은 나이는 아닌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늦은 나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창작 활동을 했으나 이제 장편 불연속선을 끝으로 작품 활동을 중단하죠. 그리고 만선일보 편집국장직을 맡아서 만주로 또 가요. 만주로. 그곳에서 3년 정도 일하다가 또 그만두고 만주 안동에 있는 대동강 건설 주식회사 홍보 담당 직원으로 종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방 후에 1945년 10월부터 8개월은 가족과 함께 신의주에 체류하기도 하다가 어렵게 38선을 넘고 1946년에 경향신문사 초대 편집국장, 또 신민일보사 편집국장,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입장 표명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48년에 이제 효풍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작품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전쟁으로 중단이 되고 작품들이 또 9.18 수복 후에 해군에 입대해서 소령으로 임관했고 부산 해군 본부 정훈감실에서 전장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휴전 이후에 이제 여러 작품들도 쓰기도 했고요. 1963년 3월 14일 서울 성북동 자택에서 직장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67세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문학사의 대표 문인이고 문단을 지켜온 그런 남긴 재산은 겨우 15만 원짜리 전셋집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80편에 가까운 장단편을 남기고 갔다는 거죠. 대단하시죠? 180편의 작품을 남겼다는 거. 자, 255쪽에 보면 작품 세 개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언론인적 감각의 소설가다.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런 내용은 뭡니까? 신문사에 편집국장을 했죠. 또 사실주의 작가입니다. 사실주의 작가. 서울 출신의 작가고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작품 속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작품들을 여러 작품들을 썼는데 자, 255쪽입니다. 255쪽. 그래서 작품 많이 썼다는 거죠. 1921년에 이제 표본실 청개구리 그걸 시작을 했고요. 쭉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이제 염상섭은 중립적인 태도가 중요하죠. 첫 번째 단락의 7째 줄에 중립적 태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자신의 문단 생활을 해고하면서 나아갈 길을 따로두고 외도로 문학을 했다. 그래서 이제 횡보라는 거죠. 옆으로 이제 걸어간다는 의미에서 횡보죠. 그래서 염상섭은 문인이기보다는 언론인이었다는 거예요. 문인과 언론인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1920년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동아일보사의 요청에 따라 일본에서 취재 생활을 시작을 해서 여러 기자가 되었고 또 동명이라는 최남선 주간 잡지의 기자로도 활동을 했고요. 뭐 여러 이제 기자들을 거쳤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국장도 했고 경향신문에 또 신민일보의 편집국장도 지냈다고 하죠. 여러 이제 이 기자 언론인 생활을 많이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56쪽입니다. 셋째 줄. 염상섭은 근대 문인들 가운데 찾아보기 힘든 서울 토박이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종로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알이라 부르는 서울 중류계급 이상이 사용했던 표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곤죽 같은 길, 구리개, 총총걸음, 보이는 고로, 진창, 시원섭섭하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서울 사람이 아니고는 자유자재로 쓸 수가 없는 말들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학세계의 변화 양상인데 문학세계의 변화 양상입니다. 이 문학세계는 이제 보통 4기까지 나눠질 수 있어요. 1기부터 시작해서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제1기 나오죠. 그 256쪽입니다. 자, 256쪽에 제일 아랫부분에 제1기. 자, 이 제1기는 언제냐? 1920년대 전반이에요. 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염상섭은 그런 그 문단에 발을 들여놓고 폐허의 동인이 된 그는 김한의 작품을 두고 김동인과 논전을 벌였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동인의 거기 이제 나오죠. 그 256쪽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염상섭은 작품 자체의 조화된 정도만을 볼 것을 주장한 김동인의 내재적 비평관, 변사론에 대해 이거는 작품 자체를 본다는 거겠죠. 작가의 인격과 지필 상황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외재적 비평관. 이렇게 이제 판사론이죠. 그러니까 판사론이라는 것은 257쪽의 첫째 줄 문학가는 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학가는 판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21년에 문제작 표본실에 청개구리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되게 우울하고 우울에 사로잡혀서 중학교 생물학 시간에 개구리 해부를 떠올리는 내가 이제 남포에서 김창옥이라는 미친 사람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고 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이 작품은 바로 이제
식민지 시대의 불안, 범민, 내적 심리 이런 걸 잘 나타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인용문 밑에 보면 김동인은 이 소설의 힘과 무게가 불안과 통쾌함을 줬다고 밝히고 있다.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이전의 소설들과 달리 식민지 지식인의 좌절과 고뇌를 철저한 내면 분석을 통해 파헤친 작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제야라는 작품이 있어요. 제야. 이 제야라는 것은 그 뭐랄까 서간치 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편집글. 근데 이건 이제 허구적인 서간치 형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랄까 이 제야는 신여성인 나의 변화의 기록이죠. 그리고 이 제야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섣달 금음날이에요. 섣달 금음날의 이야기를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8쪽의 제2기입니다. 첫째 줄에 보면 1925년을 전후한 시기는 일본 유학파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적인 문학운동이 시작이 되고 이른바 경향적 작품들이 주목을 받던 때였다. 1920년대 후반에는 카프의 맹원이 아닌 작가들조차 사회주의적 경향의 작품을 발표해서 동반자 작가라는 이름을 얻기도 시작했다. 근데 염상섭은 달랐다. 프로 진영과의 논쟁, 또 주의자들의 삶의 방식을 비판했다. 나오죠. 여기서 이제 주의에다가 사회를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회주의자. 258쪽의 6째 줄이에요. 방식을 비판했다. 이렇게 말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반자 작가가 이제 더 알아보기 1에 보면 동반자 작가 나오죠. 그러니까 동반자 작가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심퍼사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심퍼사이즈. 이건 좀 설명을 좀 하면 우리가 심퍼시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공감이라는 뜻이 있어요. 공감. 심이라는 게 같은이라는 뜻이고 이 퍼시가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단어에서 이제 공감하다 하면 심퍼사이즈가 되겠죠. IZ가 이 동사형 전미사죠. 여기 R이 하나 더 붙었죠. 사람이. 그래서 이 심퍼사이저는 이제 자익의 그러니까 공감자지만 자익의 동조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 동반자 작가라는 겁니다. 동반자 작가. 그러니까 카푸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자세히 이제 뭐 어떤 동조를 하긴 하지만 뭐 카푸 계열의 작품을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이 쓰거나 뭐 그런 작가가 아닌 사람을 동반자 작가라고 합니다. 자, 259쪽의 3기, 제3기는 바로 밑에 나오죠. 36년에 매일신보에 연재하던 불연속선을 마무리한 염상섭은 10년간 작품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46년 이후에 그 혼란된 전국을 포착을 하고요. 그런 그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혼란상 같은 경우를 이제 작품화했다고 나옵니다. 자, 260쪽으로 가보면 그래서 이제 그 첫째 줄에 일제 폐망 후에 민족적 정체성의 갈등을 겪는 젊은 부부에 대한 관찰, 난세의 풍경 이런 게 이제 해방의 아들 이런 작품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파산이 나오죠. 넷째 줄에 오김의 정신적 파산과 정내 모친의 경제적 파산. 그러니까 결국 이 두 파산이라는 것은 두 개의 파산이죠. 정신적인 파산과 바로 경제적인 파산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4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기. 자, 제4기는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에서 숨어 지내야 했던 염상섭이죠. 치우라는 거. 이제 소나기란 뜻이죠. 치우라는 것. 이게 이제 1952년작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전후 문제 소설로 꼽히는데 전쟁이란 상황에서 수그러들지 않는 인간의 욕망을 잘 그리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그러나 이후에 발표한 다수의 소설들은 일상성을
문학적인 차원에서 그린 통속소설, 연애소설로 이전과 같은 역사성 현실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작품의 이제 원문 해설을 보면 밑에 식민 지식인의 개인적 고백 만세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만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만세 이전이란 뜻이에요. 독립만세 이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이제 묘지란 작품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이름 제목을 바꾸게 돼요. 거기 이제 두 번째 줄에 신생활이 사회주의 운동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일제 당국에 의해 강제 폐간되면서 1922년 9월에 3회로 연재가 중단되고 말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작품의 이제 내용이 261쪽에 넷째 줄부터 나오죠. 동경 W대, 이 W대는 이제 와세다 대학을 이제 이렇게 줄여서 W대라고 쓴 겁니다. 유학 중인 나는 이인화죠. 기말 시험 중에 이제 이인화 뭡니까 이인화는 영원한 제국을 쓴 소설가 이름도 이인화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 염상섭이 3대 만세전이라는 작품을 이제 보고 이제 필명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인화는 기말 시험 중에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죠. 하지만 즉시 귀국하지 않고 이발소, 서점, 카페 등을 전전하며 일본 여급인 정자를 만나 이별하고 고베에 들러 음악학교를 다니다가 휴학 중인 동포 을라를 방문하죠. 다음 날에 시모노세키에서 연락선을 타면서 검색당하죠. 감시를 받고. 그래서 부산에 도착해서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김천에 도착을 해서 형의 마중을 받고 경성에 도착한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 지배아버니 병은 고칠 수 있는데도 아버지는 술타령이나 하며 재래식 의술에 맡겨둔 채 있었다. 아내는 죽고 집안에는 아버지의 정치적인 욕망, 이를 부추기는 기무이관, 가부가 되어 돌아온 누이와 무의도식하는 종형, 그 밖에 손님들로 인해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한다. 구더기가 들끓는 공동묘지 같은 환경에서 하루빨리 탈출하고 싶어 아들 준기를 형님에게 맡긴 채 일본으로 떠난다. 일종의 여로소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만세전이라는 것은 여로소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그네의 길이죠, 여로라는 게. 그래서 이제 도쿄 유학생인 주인공이 일본에서 이제 쭉 여러 곳을 돌다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뭐 쭉 한번 여러분이 이 만세전에 대해서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3대가 263쪽에 나오죠. 3대. 이 3대는 몰락과 저항, 돈의 논리. 3대에 걸친 최대 걸작이라고 나오죠. 263쪽. 염상섭의 최대 걸작이자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문제작이다. 서울의 중류층 가정의 일상, 3대에 걸친 가문의 몰락, 사회주의적 저항 세력인 주변인과의 갈등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사회적 변천, 정신사적 변화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시면 그런 등장인물과의 이제 갈등 양상, 그러니까 3대에 걸친 세대 통시적 변화, 시간에 따른 흐름을 통시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통시적과 공시적이란 말이 있는데 이 통시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시간의 의미. 이렇게 가는 공간, 이 공간은 뭡니까? 이게 이제 공시적이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4쪽의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보면 조씨가의 통시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자. 조씨 가문의 일대인 조의관은 보수적인 중인계층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기생에서 부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2대 조상우는 그 밑에 단락 있죠.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근대 지식인이자 계몽주의자,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봉쇄당하자 교역자로서 또는 사업가로서 타인을 위해 봉사한다. 그 다음 단락에 3세대 조덕기는 자기 비판과 반성이 날카로운 지식인이며 무산운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 식민지 청년이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3대에 걸쳐진 여러 이야기들을 막 써놓은 것이 이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염상섭이 3대라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 이념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애정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요소, 이것들이 이제 결합이 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267쪽에 가면 해방계 혼란과 통속,
효풍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자, 267쪽이에요. 이 효풍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뭡니까? 새벽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새벽 효자의 바람 풍자죠. 한자 이 효자가 새벽 효자를 가리키고요. 효자는 그다음에 이제 풍이라는 것은 바람 풍자죠. 새벽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최초로 발표된 장편 소설이고 새벽 동틀 무렵에 부는 바람이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새벽 바람은 셋째 줄에 모질고 어지럽되 동이 트기 전에 여명, 희망의 빛이겠죠. 두 번째 단락에 빨갱이라고 이름 붙여진 박병직이라는 신문기자 출신의 지식인이 영어교사 출신의 해랑과 자익 신문기자 출신의 화순 사이에서 방황하고 월북하려다가 실패하는 이야기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밑줄 치세요, 옆에. 1947년 8월 이후 자익에 대한 검거로 인해 급증한 월북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당대 소설. 자, 세 번째 단락에 셋째 줄에 보시면 당대 소설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당대 소설.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썼다는 거죠. 일종의 반영론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8쪽을 이제 보시면 268쪽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네 번째 줄부터 보면 이 작품은 해란을 중심으로 볼 때 순환 보상의 전형적인 멜로드라마다. 곧 순종적이고 여성적인 해란이 박종렬과 이진석 등의 부정적인 인물과 우유부단한 남자친구에 의해 순환을 당하다가 결국 보상을 받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해란의 인물 형상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립관계에 있는 화순과 비교된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일종의 효풍은 멜로드라마적인 속성이 많다는 거죠. 멜로드라마죠. 자, 멜로드라마적 속성은 뭐겠어요? 연애 이야기와 삼각구도죠. 그래서 거기 이제 가번과 나번을 보면 그 내용은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고요. 해란의 모습은 육감적인 아름다움과 지적인 매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이미지, 나는 화순의 모습은 강하고 행동적이고 판무파탈, 그러니까 치명적인 매력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느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조적인 인물의 어떤 형상화를 잘 그려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화순과 이 김혜란을 보면 이제 최화순 같은 경우는 여기 등장인물 중에 좌익계 신문 기자라고 볼 수 있어요. 좌익계. 기자고 김혜란은 미모와 지성을 가진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두 인물의 어떤 형상화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써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270쪽을 보세요. 거기 마지막 단락을 보면 외세 주도하에 조국이 분단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를 외세에 빌붙는 어떤 태도를 용납하지도 않고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는 계급주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강하게 드러냈다. 효풍에는 남북이 민족 공동 이익을 위해 이념을 초월하고 외세를 배격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통일국가를 이룩하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횡보의 변이 이제 271쪽에 나오죠. 그 횡보. 그 횡보는 이제 약간 다른 사람과 다른 노선을 걷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술을 마시고 또 이제 갈지자로 이렇게 걸어갈 때 그런 모습도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횡보라는 의미가 보시면 되겠고 문학사적 연구와 쟁점은 이제 272쪽부터 나오죠. 거기 이제 보면 첫째 줄에 보면 식민지 시기와 해방기의 특정 이념을 선택하기보다는 분단과 전쟁을 방지하고 그런 민족국가 건설을 취해야 된다. 김동인 현진관과 함께 여기는 밑줄 치세요. 세 번째 줄 끝에 김동인 현진관과 함께 자연주의 및 사실주의 문학을 이루는 줄기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김, 염,
김동인, 염상섭, 현진건이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문학을 이루는 큰 줄기를 이념과 돈의 문제로 봐왔다. 그동안에. 근데 일제강점기 리얼리즘적 작가.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이념적으로. 그러나 이념성의 내용에 대해서는 양분됐다. 염상섭의 소설을 정치소설적 성격이 짙다고 해서 사회주의적 색채를 드러내어 밝히는 연구. 또 염상섭은 중도적이고 가치 중립이다. 기자이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가치를 중립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작의 작가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평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213쪽에 보면 그림이 나오죠. 1996년 종묘광장 입구에 처음 설치된 동상이죠. 2009년에 이 종묘광장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렇게 그 광화문점 앞에 설치됐다고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광화문점 앞에 가시면 한번 꼭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염상섭이라는 작가는 마지막 단락, 등단 초기 두 번째로 개입했던 큰 논쟁이자 문단에도 화제가 되었던 계급문학 11원 논쟁에서 예술이 어떠한 주형에 박여내는 것이 아닌 이상 작가가 어떠한 주의라든지 일정한 경향에 구속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경향의 작품을 쓸 수 있다. 돌아보면 염상섭의 무경향적인 작품의 기원은 거기에 있고 난세를 횡보하는 가운데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문학관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염상섭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다시 한번 잘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